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디코드 개발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누군가의 기쁨. 우리가 개발협력을 통해서 우리도 개발협력을 행에 참여하는 우리도 기쁨과 만족을 얻지만 또 우리의 이 기쁨과 이 활동으로 인해서 또 이 도움을 받는 분들도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디코드라는 제목으로 저렇게 전문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디코드 13차 2024년 첫 강의 열렸고요. 2024년 두 번째 강의 빈곤 문제 해결에 지역학이 왜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전북대 국제인문사학부 이진영 교수님을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의 이진영입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문경현 교수님께서 진행하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 와서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오늘 제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선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디코드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퀘스천들이 매월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할당된 주제가 제목 퀘스천이 빈곤 문제 해결에 지역학이 왜 필요한가? 이 질문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한 일주일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드디어 깨달음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지역학뿐만 아니라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서 SDG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을 하고 그리고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20분 전에 와서 보니까 이거를 준비해 주신 스태프분뿐만 아니라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그다음에 문경영 원장님, 기타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다 담아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인사를 이제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오늘의 주제는 빈곤 문제 해결에 왜 지역학이 필요한가, 지역학이 왜 필요한가인데 사실 이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부분들이 SDG 이행이라고 하는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지역학을 이해를 해야 되고 지역학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리고 아마 이제 뒤에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 지역학을 할 때 반드시 그 지역에 언어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 먼저 간단하게 제가 공부하는 분야를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협력체 회원국의 확대 과정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준비를 하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제가 지역학과 국제개발 협력의 접목이라는 대주제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거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동남아시아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아세안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개략적으로 한 10분 정도 다룰 예정입니다. 슬라이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이 네 가지의 세부 주제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될 거 한 가지는 지역 연구라는 거 그리고 지역학이라고 불리는 게 국제개발협력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이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정말 상호 보완성이 있다. 국제개발협력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인디코드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단 하나의 분야, 단 하나의 학문으로만 설명되기도 어렵고 한 개의 전문 분야로만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역학과 국제개발협력의 접목의 중심 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파트로 제가 준비한 거는 지역학과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왜 우리가 지역학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MDG 사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단정적이고 조금 강하게 말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MDG라고 하는 거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국제사회에서 빈곤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 노력의 일환인데 이건 2015년에 끝났기 때문에 이미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고 현재는 우리가 SDG 시대라고 불리는 그 SDG 이행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MDG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시 관심이 있어서 MDG가 뭘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이면 아마 질문을 던졌겠지만 여기서 답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MDG는 8개의 큰 목표가 있고 SDG는 17개의 큰 목표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엔 세부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세부 지표들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달성을 했다 안 했다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달성을 했다 안 했다 수치화로 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MDG 첫 번째 고리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MDG에 대한 평가 중에 일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에 대한 비교 기준으로서 1990년대 절대 빈곤 인구수가 18억 명이었다면 2005년에는 MDG가 시작되고 나서 5년 후에는 14억 명으로 감소했다라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 그러니까 수치를 통해서 얼마만큼 MDG가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MDG의 8개 목표들은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SDG와 비교했을 때는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성공한 것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 one size fit all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DG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있어서 성과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고 이거를 MDG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게 SDG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MDG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8개 목표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개발도상국에게 적용이 됐었고 개발도상국이 놓여있는 환경 혹은 지리적 조건들 혹은 이제 각 개별 국가들이 놓여있는 각각의 특수성들이 세부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언급했던 one size fits all이라는 그 약간의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널리 그때 MDG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지역학에 대한 부분들이 국제개발 협력을 할 때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부분과 맞물려서 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 뒤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우리가 그렇다면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이슈가 있는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계속 저만 하다 보면은 들으시는 분들은 들을 때는 다 수긍이 가고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제가 잠깐씩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라고 제안을 할 때 그 부분들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 두 번째 포인트는 지역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슬라이드의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역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을 떠올릴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도 있는데 아시아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 한국이 위치해 있는 곳도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아시아 자체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도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서는 동쪽에 있는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이렇게 보다 더 세부적으로 스피식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지역학이라든지 지역 연구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와 연관돼서 제가 개발 격차라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 개발 격차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동일한 지역, 이제 조금 더 세분한 예를 들어보면 동남아시아라고 했을 때 동남아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뭐 각각 이제 개인의 경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나는 왠지 휴양이 떠오른다. 동남아시아 하면 왠지 더운 거, 습도가 높은 거, 아니면 1년 내내 여름이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은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를 할 건데, 개발 협력, 우리나라에서 중점 협력국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많은 이제 교류와 협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 격차라는 게 국가와 국가 간의 개발 격차도 개발 격차예요. 디벨롭먼트 갭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하게 협의의 개발 격차, 방위의 개발 격차라고 가지고 왔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 발전의 정도, 혹은 소득, 경제 발전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소득 발전의 정도, 격차의 정도가 개발 격차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개발 격차라는 게 국가 내에도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한 예로는 수도권과 지방, 혹은 이제 지방 내에서도 그 중심가와 외곽 지역, 이렇게 이제 보통은 개발 격차라는 게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그 국가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 지역만의 문제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늘 같이 고려해야 되는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이 개발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역학과 국제개발 협력을 접목해서 이해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 격차라는 형상이 어떻게 이제 지역학에서 등장을 하고 국제개발 협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역학이 왜 국제개발 협력에서 중요한가?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퀘스천들을 평소에 생각 안 했지만 오늘 한 1시간 정도 같이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제가 이제 제 슬라이드는 굉장히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많고 글씨가 별로 없는데, 일단은 지역학이 필요한 이유,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그 국가 혹은 그 지역이 발전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개발 협력을 할 때 예전에는 공여국이라든지 공여국 기관의 시각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 협력 대상국의 사업과 프로젝트를 만들어줬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폐단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니즈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수요 조사를 시작을 하고 기초성 조사를 하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그래서 협력 대상국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언어를 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국가에서 과연 그때 당시 혹은 향후 5년 내에 혹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10년 내에 그 국가가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이제 정확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지역 상황에 대해서 혹은 국가 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목표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인도네시아는 8개의 국가 발전 목표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것과 같이 SDG를 접목해서 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인도네시아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지역학을 할 때 아까 제가 간단하게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 동일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역.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이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시아라고 했지만 아시아가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어딜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아프리카는 어딜까? 아프리카는 명확할 수도 있어요. 그 55개 국가가 하나의 대륙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유럽은 어딜까?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는 그 아메리카는 어딜까? 혹은 이제 호주까지 포함한 그 지역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어떤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지역이라는 게 월드뱅크에서 구분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가 다를 수도 있고 조금씩 세부적으로 미세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가 동남아시아를 가지고 왔지만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다양한 그러니까 국가는 동일하지만 다양한 그룹핑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그룹핑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아세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GMS라고 해서 그레이트 메콩 서브 리전이라서 메콩강 유역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SSA, RC라고 하는 또 다른 소다자 지역이
구분이 되고 SOPAC 여러 가지 이제 구분들이 동일한 지역인 것 같고 유사한 지역 내에서도 많은 소다자 지역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역이라는 게 단순하게 한국이 있는 동북아시아 혹은 어떤 국가가 위치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제에서 다양한 그룹핑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국가가 발전할 때 이제는 세계화라는 거 너무나 명확한 그 국제 현상이기 때문에 세계화 때문에 한 국가의 국가 발전이 그 국가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소다자주의 혹은 지역주의, 지역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룹핑 내에서 상호 협력과 상호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국가 간의 경제 협력 혹은 문화와 인적 교류 협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구조들, 그 다음에 지역과 경제 구조들에 대한 이해가 동반이 돼야 되고 수반이 되어야 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을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SDG에 대한 이행과 실행에 있어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한 가지 예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세안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요거는 이제 그 가끔 강의 자료 중에 쓰기도 하는데 아세안 스마트 시티가 지금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했을 때 셀 수 없어요. 아마 화면도 작을 거고 본 교수님 열심히 세보실 수 있나요 혹시?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26개고요. 아세안 스마트 시티 그냥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그 외 26개 지금 제목에 보면 파일럿 시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26개의 파일럿 도시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시범 도시처럼 26개 스마트 시티를 선정을 하고 이 26개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보자라는 취지로 한 건데 사실 여러 가지 취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유심히 보면 이 선정된 26개 도시 중에 대부분이 이제 중심 혹은 이제 그 중심이라고 표현했을 때 수도권 혹은 관광 자원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 말은 관광 자원이라는 것은 동남아시아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관광 자원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인력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아젠다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무슨 아젠다가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후변화. 우리가 정말 모든 사회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 아젠다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이슈인데 이 26개 도시 중에 몇 개 특수한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관광으로 특수한 데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뉴스라든지 짧은 뉴스를 통해서 볼 때 관광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다. 이것도 개발 협력의 일환이 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개발 협력을 그 식량이라든지 빈곤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시대는 이미 좀 지났고 요즘은 같이 경제를 그러니까 같이 상생하는 관계에서 자연과 자원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를 회복시키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상생의 국제개발 협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을 이해할 때 그 지역이 강조하는 것들 아세안에서 강조하는 동남아시아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아세안 스마트 시티라면 왜 그랬을까? 왜 이 지역에서는 이걸 가지고 왔을까라는 거를 한번 같이 궁금증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궁금증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약간 강요를 해요. 저는 궁금하지 않니? 궁금할 것 같은데 왜 생각 안 해봤어? 막 이러는데 근데 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두 번째 부분에서 더 설명하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지만 약간 맛보기 형식으로 가지고 온 슬라이드인데 제목이 경제 시스템과 정책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정책에 대해서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정책까지 우리가 왜 굳이 알아야 될까? 그거는 사실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제가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데 one size fits all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국가의 발전 정도. 예를 들면 최빈 개발도상국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중소득 국가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사이에 위치한 국가가 있을 수 있고 이 인컴에 따라서 그 국가의 그룹핑이 나뉠 수 있는데 우리가 최빈 개발도상국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국가들에게 그 최빈 개발도상국들이 필요한 개발협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국가의 위치에 맞게 혹은 그 국가의 필요에 맞게 개발협력 전략을 맞춰줘야 되는데 단순히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의 전략을 구축하고 수립해야 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국가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앞서서 설명했던 아세안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가 왜 중요한지 혹은 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 때 각 개별 국가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개별 국가의 경제 정책과 국가 발전 전략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가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봐주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캄보디아가 이거 2023년이라 사실은 아웃데이트가 된 거죠. 조금 이제 지난 거고 지금은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건 작년까지 캄보디아의 국가 발전 전략이에요. 사각 전략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데 캄보디아에서도 그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각각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를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캄보디아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져온 이유가 옆에 보면 키 인디케이터스를 만들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직접 만들었고 본인들이 본국에서 필요한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각각의 개발 지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도 이제 가지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자발적 국별 리뷰? 혹시 VNR이라고 들어봤나요?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그게 혹시 언제 채택이 됐죠? VNR. 2016년부터죠. 네. 2016년부터 두 가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새로운 커다란 것들이 이제 이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SDG. UN SDG가 채택이 된 건 2015년이고 2016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언제까지? 2030년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4년이라 앞으로 이제 7년 후에 30년이면 올해를 포함해서 7년 후니까 30년에 어떤 이제 모습들과 변화들이 있을지 그때 전후로 많은 평가 과정들이 있을 건데 그것과 동시에 UN SDG 채택과 동시에 수립 이행과 동시에 하나에 더 주목해야 되는 그 국제사회 이슈 중에 하나가 VNR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Voluntary National Review라고 하는 국가의 자발적 검토, 리뷰라는 거를 이제 발행을 하도록 권고를 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라는 게 아나키 상태에서 국가 간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권고라는 그 소프트 로라는 게 이제 많이 있죠. 인터내셔널 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권고를 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잘 이행하는지 잘 이행하지 않았는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 불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게 바로 이 국제사회 규범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막상 설정해 놓은 SDG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즉 이제 협력 대상국이 모두 다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의 이제 버전, 국가의 이제 자발적인 그 리뷰를 통해서 검토를 하는 거를 권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한 번 발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거 진짜 UNVNR 그냥 검색만 해보면 지금까지 리포트한 국가들이 다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가니스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취합국하고 분쟁국의 VNR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VNR을 발행을 해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저렇게 내전이 있고 취합국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왜 이 사람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까?
약간 이런 건데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잠깐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 지역 혹은 그 지역의 개별 국가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인디케이터들은 그 국가가 소망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 원하고 있는 것들, 그 국가의 경제 성장 혹은 사회 안정 혹은 국가의 안정, 국가의 주권을 존중받는 것들 각각의 메인 프라이어리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디케이터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국제개발협력의 실무자가 되고 전문가가 돼서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그 과정 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 곳의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당면 과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과 그리고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같이 고려해주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해주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분야별 수요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이 캄보디아가 원했던 분야의 수요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매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끝났을 때 그 성과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국가 발전 전략이라든지 전략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 캄보디아가 여러 측면에서의 국가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총 9가지의 골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 골, 타겟, 퍼포먼스 이거 너무 익숙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MDG 때도 8개의 대목표가 있었고 8개의 고울이 있었고 지금 SDG도 17개의 목표가 있죠. 근데 제가 약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MDG에 몇 개의 세부 목표가 있었고 SDG 몇 개의 세부 목표가 있었으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 세부 목표별로 정말 치밀하게 정말 면밀하게 어떻게 측정을 하고 뭘 통해서 측정을 해서 그 효과라든지 혹은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는 연습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캄보디아의 예고, 캄보디아가 MDG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자국에서 만들었었고 MDG는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8개 목표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9번째 이제 캄보디아 자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퍼포먼스에서 어치브드 했다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이제 개별 국가마다 어떻게 이 목표들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제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지역학이 어떻게 국제개발 협력에서 접목이 되는지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지역의 현안이 어떻게 국제개발 협력과 접목 매칭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이 MDG뿐만 아니라 SDG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세 번째 포인트는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할까? 왜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왜 고려를 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외교 정책과 전략을 또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가지를 따라왔는데 첫 번째는 지역학이 필요한 이유, 국제개발협력에서 두 번째는 각각의 그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목차에서 봤던 상호 보완성이라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 다시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다면 이렇게 지역학을 고려를 하고 지역에 대한 고려를 하고 지역에 대한 이슈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외교 정책과 전략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의 문제인 거죠. 국가 수준의 단위 수준의 문제인 건데 우리나라 혹시 중점협력국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중점협력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3기 중점협력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고 요게 이제 기간마다 약간 바뀌고 3기 중점협력국이 지금은 2024년이죠. 2021년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구축됐습니다. 네, 혹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주무시는 줄 알고 지금 드렸습니다. 너무 조용하셔서. 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너무 조용하셔서. 참 그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긴장해요. 제가 긴장이 한 이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 중점협력국이라는 거, 이 중점협력국 사실 영어로는 프라이어티인가요?
메이저로 쓴 것 같아요. 메이저? 네, 메이저 코퍼레이션 스테이트스. 그래서 이 중점 협력국이라는 거를 우리가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거 편집을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저 약간 긴장 풀렸어요. 이제 끝나가야 되는데. 그렇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뭘 질문하려고 그랬어? 중점 협력국은 한국만 채택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한국만이 갖고 있는 것이다. OX. 조사가 중요해요. 잠깐 퀴즈에는 조사가 중요해요. 한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한국뿐만 아니라 OECD 다 국가 중에 중점 협력국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우리가 찾기도 쉽고 이 다큐멘터리를 찾기도 쉬워서 한국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점 협력국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몇몇 국가들도 우리는 중점 협력 지역이 있고 국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뭐 아프리카 몇 개 국가, 8개 국가, 12개 국가라고 표현하는 국가들도 있고 아니면 사하라 이남 지역을 중점 협력 지역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그 문서에 명시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4개 카테고리의 중점 협력국을 가지고 있고 두고 있고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27개국으로 3개 국가가 추가가 됐어요. 2기에 비해서. 그 이유는 이거는 편집 부탁드립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이 채택이 되면서 신남방 정책과 관련된 국가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보면 지금 얼른 한번 보면 마지막에 인도가 하나 들어가 있죠. 미얀마 다음에 인도가 들어가 있는데 인도가 들어가서 신남방 정책이 채택이 됐었어요. 그 신남방 지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제가 사실 패스를 하고요. 중앙아시아에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이렇게 이제 4개의 국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신남방 정책과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 난가요? 우리 쪽인가요? 아니죠. 더불어서 몇 개의 이제 국가들이 협력 국가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외교 정책과 전략이 반영된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외교 정책과 전략도 국제개발 협력과 항상 매칭이 되고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이게 나중에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연결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저 얘기를 하면은 마저 우리가 이제 보니까 지역을 우리가 구분하고 있고 중남미, 한국에서 가장 멀리 위치해 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맞나요? 아르헨티나 쪽 거의 이제 반대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중남미는 4개 국가가 2기 때도 4개, 똑같은 국가죠. 3기 때도 4개라는 거. 또 굉장히 많은 지역 전략을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이카,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 원조기관 코이카에서 만드는 그 지역 전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에듀케이션 부분에 대한 미드텀 스트래티지 폴 에듀케이션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중장기, 중기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역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들이 이런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문서가 단순히 한국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코이카가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지역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 국가들이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그 종합 전략 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관심 있는 국가가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코이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다는 거를 지역학의 이해 그리고 지역학과 국제개발 협력의 첫 번째 세션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세션은 제가 정말 간단하게 동남아시아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냥 조금 과장해서 피땀, 눈물까지는 아니고 피와 땀이 조금 있었던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세션일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 그냥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는 총 몇 개일까요? 저 굉장히 청중을 귀찮게 하는 강연자죠.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틀려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는 몇 개일까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세요, 교수님? 11국가이고요. 교수님 잠깐 서 계셔야 됩니다. 아니,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동남아시아가 어딘지는 아시나요? 여러분들께서 11개라고 모르실 수는 있지만 문경희 교수님께서 모르시면 안 됩니다. 농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개가 잠시만요. 11개예요. 11개. 이렇게 이제 11개가 되어 있는데 동남아시아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국가, 어느 지역도 단일 민족이라든지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종교만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거의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어롱타임이고 예전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은 11개 국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사실은 이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에 대한 개념도 다양할 수 있어요. 학자들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11개 국가를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지칭을 하고요. 제가 그러면 두 번째 퀴즈를 드릴게요. 내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퀴즈를 할 거면 미안해요. 제 연구실이 글로벌 인재가 210호라서 맞추신 분들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맛있는 다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협력체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혹시 아세안 회원국은 몇 개 국가일까요? 저는 사회자예요. 사회자.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안 돼. 그냥 바라봤습니다. 네네. 맞아요. 10개예요. 오세요. 10개인데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떤 국가가 포함 안 됐을까? 이제 뭐 동남아시아 여러 문화들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슬라이드였고 산업 구조는 다양하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5개 국가들의 뭐 GDP 이런 것도 다르지만 요 굉장히 이제 경제 수치라는 것을 면밀하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시계열 분석도 필요하고 이거 혹시 질문이 나오면 그때 할게요. 그래서 이 아세안이라는 거는 10개의 국가들로 이루어진 지역 협력체예요. 정확히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동남아시아에는 11개 국가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지역 협력체인 아세안은 10개 국가로만 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동티모르예요. 티모르 레스테라고 영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세안 회원국 확대 과정이 바로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션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세안은 1967년에 5개 국가, 동남아시아 5개 국가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또 이제 네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번째 질문은 1967년이라는 게 우리가 늘 국가가 싱글로 있는 건 아니죠. 단일 국가가 전 세계, 그러니까 지구상에 우리 국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는데 1967년이라는 거는 냉전 인더 미드부터 냉전이 콜드워죠. 그러니까 냉전 중반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냉전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10개 국가 중에 뭐 정확하게 친미 성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자본주의에 친한 약간 조금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에 보다 시장 친화적인 국가들 5개 국가가 모여서 아세안을 만들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아세안은 물론 그 이전에 ASA라든지 몇 개 시아토라고 불리우는 SEATO라든지 두 개의 이제 더 오리진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여러 국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로 이루어진 아세안은 1967년에 수립된 걸 보고 있고요. 이때 5개 국가들로 이루어졌고 1984년에 첫 번째 회원국 확대 과정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아세안 6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게 옛날에 약간 이렇게 불렀어요. 아세안 6라고. 브루나이가 들어갔는데 브루나이는 그럼 왜 1984년에 가입을 했을까? 역사 시간 아니고요. 브루나이는 이때 1984년 1월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신생 독립국가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을 하다 보면 나 오늘부터 국제개발협력 공부 좀 해볼까 하면 챕터 1은 마셜 플랜과 몰로도프 플랜부터 나오죠. 그리고 냉전 이야기가 나오고 왠지 그 두 블록 사이에서 보다 더 친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 원조, 포린 에이드라는 걸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했다라는 게 챕터 1의 대부분의 인트로덕션에 나와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 맥락에서 같이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1984년은 브루나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브루나이도 나름의 신생 독립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생 독립국의 주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세안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강조한 1995년에 베트남이 처음으로 가입을 하게 돼요. 무슨 처음일까?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만 남아있는데 이 4개 국가는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 중에 처음으로 아세안에 가입한 국가가 베트남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왜 4개 동시에 가입하지? 이렇게 따로따로 가입했을까요?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였어요. 왜 따로따로 가입했을까? 그냥 1995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냉전 종식이 됐죠? 1989년 냉전 종식이 됐고 더 이상 이제 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체제 싸움, 이념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단합이 되어가고 뭐 세계 평화를 위해 약간 이 규범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지역 사회에서도 지역 내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역 협력체 회원국이 확대되는 거고 유럽 연합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걸 겪었고 아세안은 이 1995년에 베트남의 첫 번째 가입, 사회주의 국가 중에 첫 번째 가입을 베트남을 보고 있고 97년에 라오스, 미얀마, 99년에 이제 캄보디아가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 아세안 10이 있어요. 아세안 10이라고 불리우고 여전히 동티모르가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10개의 회원 국가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97년에 2개만 가입했을까? 혹은 왜 동티모르는 아직까지 가입이 안 됐을까? 이건 궁금증만 남길게요.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세안 확대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단순하게는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건 지리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의 회원국 확대 과정을 익스펜션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세안이 포함이 된, 그러니까 아세안이 중심이 된 아세안을 단일 유니트라고 봤을 때는 그걸 포함한 역외 국가들. 사실 이제 뭐 동남아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다이얼로그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 상대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역외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 역외 국가들이 포함이 되는 확대 과정도 아세안 확대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제가 하나 이제 5번째 퀴즈예요. 맞나요? 5번째. 1997년을 한번 주목해주면 1997년은 물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IMF라고 하는 아시아의 외환위기도 있고 그 1997년에 APT가 만들어져요. APT 아파트 아니고요. 사실은 APT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세안 한글로 쓴 다음에 수학 기호로 산수 기호로 플러스를 쓰고 3이라고 쓴 표현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APT예요. 아세안 플러스 3고 제가 97년을 5번째 퀴즈라고 던진 이유는 그럼 APT는 몇 개의 회원국으로 되어 있을까요? 97년에.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니까 아세안 회원국과 플러스 3죠. 그러니까 아세안 회원국은 97년에 9개국이었고 플러스 3, 한중일. 그러니까 12개. 굉장히 간단한 산수로. 12개. 예. 그쵸? 다시 확인해 볼게요. 97년은. 맞아요. 예. 그쵸. 네,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APT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협의체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APT. 그리고 재밌는 건 뭐 ARF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길고 이 아세안 중심성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ARF 안 보이나요? ARF 사라졌나? ARF는 아세안 리저널 포럼이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는 북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세안과 더불어서 많은 논의들이 있을 때 ARF를 통해서도 북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협력의 논의의 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아세안 연계성이라는 건 커넥티비티라는 이 부분에서 아세안 또한 지역 발전, 그러니까 단일 국가의 개별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위치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통해서 그 자국의 경제 성장을 하겠다. 지금 계속해서 상호 연관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세안 지역 내에서도 이
연계성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국가만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국가 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 예를 들면 아마 메콩 뉴욕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륙부에 위치한 국가들 간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어요. GMS라고 하는 건데, 동남아시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해양 도서부하고 내륙부로 나눌 수 있는데, 내륙부는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협력이라든지 발전에 대한 많은 아젠다들이 있어요. 네, 분명 30분만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음 힘껏 5분 안에 정리할게요. 그럼 이제 제가 5번째 타이틀을 가지고 왔던 거는 우리가 이제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필요성까지도 이해를 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특수성,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역 협력이란 것, 지역 전략을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도 반드시 고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신남방 정책이라고 불리진 않지만 신남방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역 전략의 일환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조금씩은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세 가지의 카테고리, 사람 공동체, 상생 번영 공동체, 그리고 평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제 아젠다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 지금 24년이죠. 2022년 맞나요? 네, 2022년까지 그 문재인 정부 2022년까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까지예요. 그 이후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다른 지역 전략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태 전략,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외교 전략 차원의 하위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세부 전략 그 안에 있는 건데 카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코리아 아세안 솔리더리티 이니셔티브인데 이것도 똑같이 세 개 카테고리로 나누긴 해요.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건데 신남방 정책과 비교를 잠깐 해보면 신남방 정책이 가지고 있는 사람, 상생, 번영, 평화보다는 조금 더 규범적이면서 안보와 관련된 그리고 보다 더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국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다 더 세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을 보면 번영 카테고리에서 마지막을 보면 아세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코이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료 한번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늘 봤던 것 같은데 어디지? 여러 번 한 30분씩 찾기 시작하는데 코이카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Publication and Data라는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러한 지역의 구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제공을 하고 있다, 자료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지역학이고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봤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어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나? 우리 앞서서 중점협력국 이야기를 했었죠. 중점협력국 이야기를 했을 때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국가들이. 물론 이건 지리적인 근저성 때문이기도 하고 뭐 문화적인 유사성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봤을 때 이게 2021년 자료라서 22하고 23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2021년도의 자료만을 봤을 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이제 라오스까지 해서 라오PDR이라고 부르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 국가 중에 무려 이제 5개 국가가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좀 중요하게 됐다. 이제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긴 강의. 제가 왜 앞서서 가장 좋은 강의는 짧고 임팩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죄송하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 강연자 치고 빨리 하겠다고 해서 빨리 끝내시는 분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14차 인디코드인데 지역학 전문가를 모신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이 또 의미가 있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준영 교수님을 잘 아는데 지역학 전문가면서 개발협력 분야를 그 누구보다도 국내에서 다 선잡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 저는 정말 다른 모습을 봤어요. 저한테 계속 질문하시는데 저는 지역학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서 저희 무식하면 다시 한번 저도 놀랐고요. 또 이렇게 진행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그 인디코드 세미나는 지금 14차인데 처음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바로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저희 진행자인 제가 생각하는 그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진로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을 거고 또 그 분야별로 관련해서 관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한 얘기들을 저희가 가볍게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은 첫 번째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이진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